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 두 번째가 되겠는데, 우리가 앞서 있었던 부분에서는 전두환 정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군사정부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의 발전부터 시작해서 통일정책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앞서 있었던 내용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민주주의의 발전이에요. 대통령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세 분이 쫘라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정부들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정부. 왜냐하면 이 전두환 정부 때 4.13 호헌이라는 게 내리게 되죠. 4.13 호헌. 4.13 호헌. 호헌은 법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헌, 이 4.13 호헌의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을 계속 간선제로 뽑겠다. 그렇다면 간선제는 무엇이냐? 선거인 단위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통령 국민 한 명 한 명이 대통령을 뭐 표를 내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 단위 대통령을 뽑는 거. 그럼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호언을 발표하게 된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권력을 이양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호언을 내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우리가 1에서 한번 봤거든요. 1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 4.13 호헌 때문에 안 돼!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한 표씩 한 표씩 내서 뽑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한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직선제로 법이 바뀐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간선제였을 때에는 정권을 잡지 못한 이런 정당에서 후보자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직선제로 바뀌고 나니까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대통령에 출마한 이런 후보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표가 사실은 막 나눠졌어요. 표가 나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부지리 격으로 표가 나눠졌기 때문에 진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부지리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헌정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지지율이 제일 낮아요. 지지율이 제일 낮고, 여소야대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대, 정권을 잡은 정당을 우리 여당이라고 하죠. 정권을 잡지 못한 당은 야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권을 잡은 당이 적고 여소라고 했으니까 정권을 잡지 못한 당이 여러 군데서 이제 후보도 많아지고 정당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훨씬 더 힘이 세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3당 합당, 세 개의 정당, 야당 3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은 전부 다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북방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통일을 위한 밑밥. 이런 것이 우리 노태우 정부 때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요거는 우리가 통일정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민정부 출범.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 전에 누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부 다 육사 출신이죠. 군인 출신이었는데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조금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고, 자,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융실명제, 두 번째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예요.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 때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만들 수 있었어요. 막 김똘똘 막 이렇게 해도 만들어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다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도 다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검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가 구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방제 목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실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기 이름으로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금융실명제 내용이었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앙정부가 전체 있는 이런 지방의 뭐 이런 도라든가 아니면 시, 군, 구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통제를 하면서 똑같은 법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조례가 따로 있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 지방의 일은 스스로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제도가 전면 실시되었다. 사실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말고 노태우 정부 때도 있긴 있었는데, 전국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 거는
김영삼 정부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 일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환 위기가 초래되었다. 여태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위기가 초래됐을까요? 뭐냐면 IMF 긴급 금융이 지원받았다. IMF 긴급 금융 지원. 이렇게 발음이 힘드네요. IMF 긴급 금융 지원. 이게 뭐냐? 우리가 나라도 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한테 차관이라는 걸 받게 돼요. 차관이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빌렸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니까 정부가 다른 국제은행에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갚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제은행, 이 지금 IMF라고 하는 게 국제통화기금이거든요. 국제통화기금. 이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갖다 빌렸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돈을 빌려가지고 해결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돈을 은행에다 너무 많이 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국제은행에다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 바람에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런 거는 전부 다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는 이렇게 외환위기를 갖다가 굉장히 빨리 조기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 딱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IMF 사태라 그러죠. 이 IMF 사태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한국 사다 보면은 국채 보상 운동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거 거기에서 따라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국가 신인도를 갖다 높이자, 경제적인 어떤 우위에 있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거 갖다 충당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게 되었다. 거의 3년 만에 IMF를 갖다 극복하게 됐고요.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가 약간 보수 진영이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진보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쿠데타라든가 이런 거 없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주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됐다는 걸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기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지원 이런 거 많이 해서 노벨 평화상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외워야 될 게 다 해서 정부마다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좀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나오는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경제개발 계획, 경제 파트인데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제1차, 2차. 뒤에 3차, 4차도 있겠죠. 1차, 2차 먼저 볼게요. 배경, 자립경제 건설과 산업화의 기반 구축 필요.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우선 정책. 박정희 정부. 그러면은 경제 개발의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박정희 정부였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둔 다음에 지금 1차, 2차가 전부 다 박정희 정부예요. 1차, 2차가. 왜냐면 대통령을 18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1차, 2차. 자, 배경, 자립경제. 왜냐면 우리가 그 이전에 미국의 지원, 뭐 일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갖다가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장면 내각 때 이미 경제개발 계획이 다 서 있어요. 지금 장면 내각 때. 이때 다 세워져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실시한 게 박정희 정부였죠. 그래서 보면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이다. 무조건 파는 거예요. 외국에다 무조건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 계속 공업을 갖다 육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경공업 중심이다. 경공업. 이 경자 뭐예요? 가벼울 경자. 가벼운 공원이에요. 가벼운 공원. 어떤 것들이요? 가발, 신발 막 이런 것들은 경공업에 해당이 돼요. 그럼 반대로 뭐 중공업, 중화학공업 이런 건 중은 무거울 중자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 육성, 그다음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산업구조 개편의 주력, 베트남 특수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가벼운 공업이라 그래서 가발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노동력 집약형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게 돼요. 사실 기계로 이런 가발을 갖다가 다 한 땀 한 땀 만들게 된 거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게 되면은 뭐 수출 주도형이니까 국가는 좀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들은 굉장히 노동을 많이 착취당하는 그런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뭐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 깔고 항만, 항구 같은 거 정비하고 뭐 공항 새로 만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간 산업,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공공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로 재건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에 주력하게 되었다. 산업구조가 개편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1, 2차 경제개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업사회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업화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공업화. 그 다음 베트남 특수로 호황을 누렸다. 베트남 전쟁. 자, 누구랑 싸운 거예요? 베트남이랑 미국이랑 7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은 미국이 베트남의 어떤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아직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가 여기에 특수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이런 청년들이 여기에 파병이 됐었죠. 파병이. 그래서 그 파병을 받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갖다 차관을 갖다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특수로 호황, 뭔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었다. 근데 이 이면에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뭔가 차관을 많이 받아오고 경제적으로 부흥기가 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착취를 당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죠. 그래서 한계점을 보면 1960년대 후반 국제 경기가 약화되었고 수출이 감소하였고 외채 상한 시기 도래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쟁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60년대 후반부터 가니까는 이게 좀 한계점을 보이게 해요. 왜요? 싼 거를 많이 팔아봤자요. 10원짜리 많이 팔아봤자 10원짜리 1000개 팔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이런 식의 너무 싼 걸 갖다 많이 팔게 되니까는 후반으로 갈수록 그 한계점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도 감소하게 되고 왜? 너무 싼 건데 그걸 갖다 계속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여러 이런 선진국들이 막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팔게 되니까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외채, 다른 나라에다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3, 4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 4차 경제개발 계획. 경공업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한계. 왜요? 싼 거 많이 팔아서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을 육성. 1차 석유파동의 경제 위기를 중동 특수로 극복.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흥공업국이에요. 신흥공업국이고 이거는 사실 더 이상은 이렇게 싸고 가볍고 많이 사실 물건을 팔려면은 싸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리담에. 근데 그런 것들이 한계를 보이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 무게가 있고 값이 나가는 거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화학공업으로 바꾸게 되었고 석유파동, 오일쇼크라 그러죠. 우리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저기 페르시아만 인근에 있는 여러 서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이 석유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내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석유값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경제 위기를 중동 특수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다가 중동에다가 우리 노동자들 뭐 간호원 막 파병했잖아요. 파병했다고 하긴 보고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고 이때 우리가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역시 또 한계는 1970년대 말에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 이게 된다 싶으니까 여기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석유파동이 또 일어나요. 왜? 그 석유가 생산되는 국가들 안에서 국가 내적인 일 때문에 석유값이 막 치솟아서 올라가게 되고 하니까 역시 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에는 이와 같은 모습.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중화공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그 시기에 사회 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갑자기 농업에서 공업으로 막
산업 구조가 개편돼 막 바뀌게 되고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이게 뭔가 항상 급하고 빠르게 일어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자, 급속한 경제 성장 성과는 좋았어요. 중앙 부문의 투자 조정, 부실기업 정리, 3조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기름값도 싸게, 달러도 싸게, 금리도 싸게 이런 것들 되면서 우리가 그나마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왜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물건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왜요? 왜 물건을 우리가 만들 때 만약 이것을 이게 뭐야? 그냥 대본 아무튼 지우개라고 칩시다. 이걸 갖다가 팔라고 해. 지우개라고 하면 안 되죠. 중화공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할게요. 자동차. 자, 이 저유가 물건을 만들 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동력 자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싸. 물건을 기계를 갖다 돌리는 비용이 너무 저렴해. 그런데다가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화가 어떻게 돼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값이잖아요. 값어치. 다른 나라 돈이랑 우리나라 돈의 그 가치를 따져보는 건데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됐어. 우리 원화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라고 하는 건 이자죠. 돈을 갖다 빌린 거에 대한 이자. 이것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는 뭔가 투자와 개발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 물건을 파는 것도 더 쉽고 다른 나라에서도 저렴하니까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는 3조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시장 개방 압력, 3조 호황의 세태로 수출이 점점 부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 갖다 많이 팔게 되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물건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 시장 개방해 그래야지 우리 물건 팔지 이런 식으로 압력을 자꾸만 받게 되는 거고 계속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달러 값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서 수출도 점점 부진해지게 되는 거죠. 왜? 물건 만드는데 이런 값이 올라가게 되면 물건 값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자, 문제점은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너무 거기에만 기대고 있었던 거. 이게 문제점. 그 다음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재벌 중심. 되게 부자. 되게 대기업만 잘 살게 되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유착 붙어 먹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무역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권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정치가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뒷돈을. 이런 거를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패가 심화되고 자, 그 바람에 아까 재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게 되는 거고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농수산업이 침체되었다.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왜요? 중화공업이 계속 육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농림수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니까. 그리고 시장 개방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 이런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는 우리가 이런 농수산업이 침체되게 되면서 농민들이나 이런 어촌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자, 그래서 급속한 경제 성장의 어떤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급격한 도시화. 배경은 1960년에서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던 언제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1차 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1차 산업이 뭐예요? 농림수산업, 농업, 임업, 이런 것들 비중이 감소하고 공업과 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도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적 생활 양식이 다른 이런 농촌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걸 도시화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이상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이런 일들이 돈이 안 돼. 그러니까는 점점 어디다가 비중을 두는 거예요? 공업이나 서비스업에. 그래서 이런 다른 지방, 지역에서도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서울로 사람들, 수도권에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되니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시 문제. 도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모자라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교통도 복잡해지고 집도 모자르고 그리고 일자리도 모자라요. 실업난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뒤에는 또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노동운동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들을 쭉 보니까 뭔가 경공업 육성했다, 중화공업 육성했다가 노동비 낮춰가지고 가격 다운시켜서 박리담회로 많은 파는 걸 갖다 정부에서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노동 착취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각성하게 된 대표적인 어떤 시발점 뭐가 있어요? 전태일 일사 분신 사건이 있겠죠. 자,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 전태일 씨 같은 경우는 평화시장에 이 노동자였었는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런 노동법을 갖다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막 12시간 잠 안 온 각성제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갖다 겨우 조금씩 받았었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8시간 근무를 하고 더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전태일 씨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온몸에다가 불을 질러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왜냐면 근데 그렇게까지 어떤 이슈화가 되기 위한 방법 없어요. 지금처럼 뭐 SNS에다가 올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분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갖게 된 거죠. 그다음 YH 무역 사건. 유신체제 몰락의 한 원인으로 이 YH 무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유령 회사인데 회사를 갖다 무역회사니까는 다른 데다가 물건을 갖다가 팔아먹는, 다른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유지가 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여직공들이 해고를 당하죠.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는 부당해고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사실은 전태일로서 불시사건, 노동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YH 여직공들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그 당시 이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시민당 총재로 있을 때 거기 식민당사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농성을 하다가 여직공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뭐 부마 항쟁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정부 주도하에 일어나는 모든 공업화 정책이라든가 노동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처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개혁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유신체제가 몰락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사무직 노동자 등도 참여하게 되었다. 6월 민주항쟁 아까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었는데 그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전의 정부에서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농민들도 물론이었고 노동자들도 물론이었고 굉장히 핍박받고 억압받고 뭔가 권리를 못 찾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의 요구로 인해서 항쟁에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조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노총만 다 참여를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책 꾸려나갈 대통령을 뽑겠다. 그러니까 직선제로 바꿔라 라고 하는 요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사무직 노동자도 참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노동운동의 변화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외환위기 아까 뭐였어요? IMF였죠.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는 이거는 뭐 정부가 혼자서 이 경제를 갖다 맡아볼 수도 없는 거고 기업이 혼자 맡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나 노동자나 기업이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경제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취지 하에 노동자, 사용자, 정부예요.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는 누구냐면 기업가,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 그 다음에 정부가 함께 협의하에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운동의 변화까지 해서 어떻게 변신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북한 체제의 변화. 북한 체제의 변화. 김일성 유일 체제, 김정일 후계 체제, 북한의 개방 정책, 뭐 지금은 김정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북한의 체제 변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안 나오는 파트긴 한데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김일성 체제 6.25 전쟁 이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원래는 이
김일성이 추구했던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파벌이 굉장히 많아요. 파벌이 많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 그 다음에 주체 사상의 유일 사상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권력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는 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왜? 권력이 세습됐으니까. 그래서 보면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사실상은 법이나 왕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정권을 갖다가 잡아낸 거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 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과 주체 사상의 이론적 작업, 주도 후계자로 추대되면서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일성 사후 권력을 승계받으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선군 사상을 내세워 국가 주석제를 폐지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봤자 권력은 자기가 다 잡고 있는 거죠. 김정일 후계 체제가 일어났다. 자, 근데 보면은 이 부분보다는 그나마 안 나오지만 그래도 계획경제와 지나친 자립경제 정책에 의존하여, 계획경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갖다가 장악하고 생산율이라든가 소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통제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친 자립경제 정책에 의존. 지나친 자립경제는 그냥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무역을 잘 안 해요. 혼자서 다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합작회사 경영법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유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투자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낮은 선봉 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해서 낮은 선봉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렇게 삼각형, 소삼각, 대삼각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무역지대를 설치해 놓고서 교류를 갖다가 확대를 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 남한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면서 금가산 관광산업, 개성공단산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지고 분들을 아주 살짝 개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왜냐면 이 지금 금가산 관광산업이나 개성공단 산업 같은 것들이 언제?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완전히 100%안 나와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희소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5천년 반만년의 내용을 갖다가 25문제에 이렇게 틀어넣기도 아주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 변화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 한 2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조금 나올만 하죠. 왜요? 통일 정책이니까. 보시면 남북 공동 합의서, 7.4 남북 공동 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2.15 남북 공동 선언. 이거는 굉장히 한국사에서는 자주 나와요. 왜냐면 우리 역사나 우리 어떤 교육의 취지에 통일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일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순서라든가 어떤 정부에서 일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같은 정도는 사실 취재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언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정부 때 통일 3대 원칙의 합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거 3개. 요 키워드가 나와주면은 이거 박정희 정부고 7.4 남북 공동성명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만 캐치해도 끝나는 거예요, 통일은. 왜냐면은 거의 이게 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여기에 내용, 키워드보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 생각보다 노태우 정부가 우리가 북방정책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뒤에서 본다고 얘기하고 패스했었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남과 북이 함께 합의를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거죠. 남과 북의 고위급 회담의 결과 남북한 UN 동시가입.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이런 남북한의 교류가 그렇게 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봤을 때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전두환 정부가 있었죠. 근데 거의 없었죠. 이산가족 상봉한 거 말고는 없었고, 박정희 정부 때도 이게 거의 핵심인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본격적인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노태우 정부 때 본격적으로 UN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게 바로 뭐다? 고위급 회담의 결과였다. 고위급 회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금은 의미 없는 것 같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서로 뭐예요? 비핵화래요. 핵무기 만들지 말자. 핵무기 하지 말자라고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같이 약속을 한 게 바로 여기 남북 기본 합의서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죠. 왜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결과. 이것도 뭔가 대북 화해. 우리가 북한이랑 같이 싸웠잖아요. 사실은 전쟁은 싸우는 건데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교류의 확대에 합의한다. 교류 확대에 합의를 하면서 금강산 윤로 관광,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실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 예전에는 이 금강산 관광을 못했을 시기에는 뭐 꿈에나 본들 금강산 뭐 노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진짜로 우리가 어떤 관광단을 꾸려가지고 금강산에 관광하러 갈 수 있게 된 거고, 개성공단을 설치했다. 개성이면은 지금 북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업을 갖다가 공업지대를 갖다 만들어 놓고서 우리 기술력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곳에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경의선 철도 복구. 경의선 같은 경우는 신의주까지 뚫려 있는 철도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철도를 갖다가 뚫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 뚫려 있었는데 38선 딱 갈라진 이후부터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 경의선 앞에 보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렇게 크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복구를 시켜가지고 신의주까지 이어서 이걸 갖다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들 거야. 굉장히 원대한 계획. 그다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어쩌다가 40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는 못 본다 그러면서 뭐 울고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몇 차례씩. 정례화라고 하는 거는 날을 갖다 정해놓고 1년에 몇 번, 아니면은 뭐 2년에 몇 번, 6개월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과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을 갖다가 쭉 다 봤는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외울 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이렇게 긴 사건들, 그러니까 정부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면은 왕조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시간에 따른 사건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70은 다 맞는 거예요. 70%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현대사도 분명히 역사 파트가 맞기 때문에, 현대사도 역사잖아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도 역사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어떤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로 예쁘게 정리해 두시면은 그 다음 문제에서 봤을 때 그게 어렵거나 너무 길거나 복잡하거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로 옳은 것은 방금 봤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에서 사실은 파트별로 뭐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뭐 노동, 그 다음에 통일정책 이런 식으로 구성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 경제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정부로 나눠놓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뭐 박정희 정부였다. 그러면은 1, 2차,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 그래서 1차, 2차를 또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고 통일정책 뭐가 있었어요? 7.4 남북공동선언.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7번에는 답 3번이에요. 8번 문제. 다음은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의 내용으로만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업의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을 육성한다. 이거는 언제예요? 1, 2차. 그 다음에 중동 특수로 극복했다.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개발을 일으켰는데 중동, 우리가 석유파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침체기를 겪을 뻔했으나 중동 특수, 중동으로 우리가 노동자를 파견하고 뭐 간호사 파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흥공업국으로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의 내용이 맞고요. 리을의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자본 확충, 이거는 가장 바탕이잖아요. 어떤 산업화를 위한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언제 1차, 2차 경제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니은과 디귿이라고 했으니까는 3번이 답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는 다음 중 현대사회의 노동운동의 변화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랬는데 1번에 전태일 분신 사건,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요거는 벌써 답이 나왔네요. 답이 1번이네요. 전태일 열사가 우리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는데 노동법을 우연히 보고서 노동권에 대한 우리 노동법에 의해서 이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YH 무역사건, YH 무역사건이 유신체제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었고 6월 민주항쟁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다음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문제예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박정희 정부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뭐였다고요? 요것은 남북 공동선언, 7.4 남북 공동선언. 요거는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의 하나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럼 나머지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전부 다 어디예요? 요거는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이건 노태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현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먼저 캐치를 하는 것도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